안녕하세요. 경제를 알려드릴 김선우입니다. 지난 1편 영상에서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 즉 중앙은행의 통화량 공급 증가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봤어요. 화폐 방정식인 MV=PY를 통해 통화량 M의 증가가 결국 물가 수준 P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기본적인 거시경제의 원리를 확인했었죠. 하지만 현실 경제를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공급하더라도 어떤 시기에는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기도 하고 예측을 뛰어넘어 폭등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변수가 단순히 통화량 M 하나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 주체들의 예상을 뜻하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화폐 방정식 우변의 실질 산출량 Y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핵심 변수가 현실에서 어떻게 물가와 이자율을 좌우하는지 그 객관적인 메커니즘을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변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주체들의 심리와 예상을 뜻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거시경제는 고정된 숫자로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고요.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현재의 행동을 수정하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생태계예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통화량이 늘어난 뒤에 나타나는 사후적인 수치에 그치지 않고 시장 주체들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사전에 예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현재의 경제 지표를 흔들어 놓죠. 이 메커니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가 바로 화폐 시장의 이자율, 즉 금리입니다. 1편에서 화폐 시장의 가격은 이자율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이 이자율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정부의 재정 적자나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으로 인플레이션이 매년 5%씩 발생할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나 예상이 형성되었다고 가정해 보죠. 채권자가 원래 원했던 순수한 이익, 실질 이자율이 3%라면 이 사람은 명목상 몇 퍼센트의 이자율을 요구해야 할까요? 당연히 3%의 미래의 화폐 가치 하락분인 5%를 더한 8%의 이자율을 최소한 요구할 거예요. 인플레이션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돈을 빌리는 채무자 역시 미래에 더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율을 받아들이게 돼요. 여기서 경제학에서 널리 쓰이는 피셔 효과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금리를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고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순수한 가치 증가분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시장의 명목 이자율은 미래의 물가 상승 예측치, 즉 기대 인플레이션과 비례하여 동행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하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거나 보통 이자율이 높다는 현상을 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다고 평면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어요. 극단적인 고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의 명목 이자율은 10%를 쉽게 상회하죠.
이 국가들의 금리가 이토록 높은 것은 중앙은행이 긴축을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 주체들이 가진 미래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가 명목 이자율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 결과론적인 현상이에요. 즉,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현재 그 경제가 예상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증거가 돼요.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건 중앙은행이 세로 화폐를 얼마나 발행하는지, 돈을 찍어내는지가 더 중요하고 기준금리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그 다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기준금리가 높아도 돈을 많이 풀 수 있고 기준금리가 낮아도 돈을 적게 푸는 모순적인 정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행위의 진정한 거시경제학적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중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서 민간의 대출을 줄이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기술적인 조치만을 뜻하지 않아요. 경제학적으로 더 중요한 본질은 중앙은행이 시장을 향해 화폐 발행, 돈 풀기를 줄이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신호를 보냄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무너진 예상, 즉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향 안정화하는 심리적 통제예요. 중앙은행이 우리는 경제 성장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를 타깃 목표치로 되돌려 놓겠다. 이를 위해 정말 시중 화폐량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는 신뢰를 시장에 줄 때 비로소 채권자와 채무자, 기업과 소비자들은 미래의 물가 상승률 예견치를 낮추기 시작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야만 비로소 기준금리도 필요에 따라 낮출 수 있고 화폐의 유통 속도가 정상화되며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되죠. 이제 다음 두 번째로 실질 산출량 Y와 관련된 생산성의 힘을 알아볼게요. 화폐 공급과 통화량만으로 분석하면 통화팽창은 여기에 비례하여 장기 물가를 올리기만 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은데요. 오른쪽 화폐 방정식을 다시 볼게요. P는 물가 수준이고 Y는 실질 산출량, 즉 그 경제가 실제로 만들어낸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인 GDP를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실질 산출량 Y는 기술 발전, 노동력의 증가, 자본 축적, 그리고 생산성에 의해 결정돼요. 여기서 중요한 인과관계가 도출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 M을 늘리더라도 동시에 경제 전체의 기술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실질 산출량 Y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양이 늘어난 만큼 물건의 양도 함께 혹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가 수준 P는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술 주도형 디플레이션 압력이라고 불러요. 총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균형 생산량은 증가하면서 전체 물가는 떨어지는 압력으로 작용해요. 통화량 증가가 정확히 비례하여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되지 않는 이유 하나가 바로 이 Y의 동적 변화에 있어요. 최근 가장 뜨거운 기술인 AI 인공지능부터 피지컬 로봇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게 그 예이고요. 이 발전에 정부 지출로 풀린 재정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저번에 다루었던 정부 지출의 성격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1편에서는 정부 지출이 단순히 민간의 소비를 대체하거나 국채 발행을 통해 화폐 시장의 이자율을 높여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를 유발한다고 했죠. 이는 정부 지출이 소모성이나 복지성 지출에 그쳤을 때의 일반적인 경로예요. 하지만 정부의 지출이 성격이 다르다면 결과도 달라져요. 만약에 정부가 거둔 세금이나 발행한 국채로 확보한 재원을 기초과학 기술개발 R&D, 핵심 인프라 구축, 교육제도 개선 등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그것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장기적으로 실질 산출량 Y의 증대를 가져와요. 공급 능력이 근본적으로 확충되기 때문에 통화 공급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으로 인해 발생했던 자금 조달의 어려움, 즉 구축 효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쇄하거나 낮추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론과 현실의 괴리인데요. 정부의 지출이 실제로 미래의 생산성 증대로 정확히 연결되는지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해 단순히 부채만 남기는 소모성 지출로 끝나는지는 국가의 역량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요. 따라서 정부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유발하는지는 그 지출이 Y를 키우는데 기여했는가를 잘 봐야 하죠.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지 현재 유통되는 화폐의 양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 내부 인간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과 화폐를 받아내는 경제의 실질적인 체력인 생산성 등이 얽혀서 만들어지는 고차원적인 결과물이에요. 중앙은행의 신호가 시장의 기대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정부 지출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향방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 메커니즘을 다각도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단순한 뉴스 지표 너머에 진짜 거시경제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